좀 쉬면서 듣고 있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북한의 핵, 성배인가 독배인가? 축배일까 독배일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핵이라는 핵 보유를 고집할까? 그게 처음부터 좀 궁금하지 않나요? 핵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벼랑 끝 정술 같은, 핵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상황들. 근데 핵으로 인해서 자주 국가가 인정되는 상황들. 북한의 표현은 그렇죠. 핵과 어떤 군사력이 주는 자기들의 신념 체계를 지키는 것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자, 볼까요? 북한은 왜 그렇게 핵을 갖고자 했을까요? 첫 번째 시작은 1990년, 뭐 정확히 91년 이쯤이 동구권의 몰락들이죠. 우리가 냉전 체제가 깨지는 탈냉전의 시대가 왔던 소련의 붕괴, 구소련의 붕괴들, 고르바초프 뭐 이런 이름들이 생각되죠. 그러고 나서 냉전 구도가 와야 되자 북한은 그런 속에서도 휴전 상태, 분단 상태에서의 어떤 대결 구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남한과. 그렇다면 남한과의 대결 구도, 또 마지막 남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첨예한 어떤 대립의 직면에 있는 곳. 또 한 가지는 그런 경쟁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은 북한의 체제 이역, 내부 분열이나 내부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통치권의 유지의 문제들. 그걸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핵을 선택해야 되는 탈냉전기를 맞아서 체제 생존을 위한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었다. 핵의 보유는. 더구나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기근은 북한으로 하여금 서방 국가들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을 도모하게 하였다. 북한은 1990년 남북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체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때 이게 힘이 되는 바탕을 핵의 선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1993년 3월 NTP 탈퇴 선언과 동시에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외교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는 등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핵을 선택했는데 핵을 포기할 터이니 경제 지원을 해달라. 국제 관계 속에서의 북한의 지원을 해달라. 라고 하는 벼랑 끝 전술을, 핵을 통한 국제 애교 관계에서의 북한의 어떤 입장을, 자기들의 어떤 관계를 그렇게 설정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핵 병진 노선을 대정책 기조로 삼고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하고 핵탄두의 운송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필사적 노력을 해왔죠. 이것이 북한 핵 정책이 대협상용 또는 수세적 수단을 벗어나 공격적 군사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핵탄도 기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위 ICBM 기술이 완성된다면 북한이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고 한반도 안보 지형의 북한 주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관계에서 열세에 놓이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기근에 빠지고 이랬을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 핵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당 중심의 권력 집행과 핵무장을 자신의 통치 기제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 END 발표하자마자 즉각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을 포기할 수 없으며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와도 대화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또 내가 체급이 늘었어. 이제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했을 때도 우리는 주고받는 것이 예전하고 그 규모가 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핵 정책은 안보적 관점에서도 미국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상정하고 안보 우선주의 대의 전략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대가 활용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반미 사상과 자주통일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핵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권을 유지하는 수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대미 전술로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도발 전술과 대화를 통한 유화적 전술을 병행하는 거죠. 얻어내기 위해서 핵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한 가장 먼저는 경제적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에서 원조나 협력들 그런 걸 얻고 싶은 그리고 체제 보장과 자기를 지키는 주권을 지키는 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봉식 때 했던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주권을 핵을 통해서. 자,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술들. 결국 북한은 이 핵이 자체가 어떤 대립의 구도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 애교 전술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북한의 핵 고도화와 경제 발전 병행 정책을 북한식 수령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래서 지속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치 체제는 청중 비용이 작동되지 않아서 정책적 합리성이나 책임 정치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고도화되고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말은 뭘까요? 청중 비용. 그 부분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지속되고 있는 한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구조나 정책 의지가 바뀔 경우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현재의 핵 병진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병진 대외 전략에서 북한의 대미 핵 정책이 핵 개발과 ICBM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과거에 방어적 차원에서 공세적 차원의 핵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만약 북한이 실전
핵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당장 우리 정부도 대화 또는 정쟁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큰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무기 체제 우위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핵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남북한의 협상의 문제들, 통일로 가는 길,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방금 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 청중 비용이 뭘까? 조셉 나이라고 학자는 핵무기가 공포의 균형이란 특이한 형태의 세력 균형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죠. 지금 핵이 갖고 있는 세력 균형들, 공포의 균형,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공포의 균형으로 역할을 하면서 효과적 핵 억제의 요소로 능력과 핵무기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성이 작동돼야 하고, 그 신뢰성은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나이 교수는 뭐냐면은 무엇이 핵 억지를 한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 도덕과 여론 이런 것이 작동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청중들의 어떤 압박들, 우리도 국민적 합의 없이 다른 걸 선택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청중 비용 적용이 어렵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도덕적 제한을 받기가 힘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위험성을 보는 거예요. 자, 북한의 핵 개발은 아무튼 1차적으로 대외 체제 보장을 위한 군사적 안보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분명한 거죠.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어떤 안보 수단으로.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과 군사 지도자 이미지 확립을 위해서 핵과 전략 미사일 개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자료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북한의 핵 정책과 국제 정세 END 그랬는데, 이번에 한미일 동맹에서는 원래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그래요, 완전히 비핵화 입장이죠. 그 비핵화란 것은 애초에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을 보유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핵을 보유하거나 핵을 갖고자 할 때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핵 기술을 고도화하기 시작했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천명하고 있으며, 북중러는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핵 보유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정의와 체제 유지,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정책은 선대 때부터 가져온 냉전의 와해, 냉전의 몰락, 동구권의 몰락 속에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힘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실용적인 어떤 실용적으로도 유용하다, 핵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핵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북한 핵 정책에 따른 국제 정세와 대응 방안들,
국제 정세는 많이 지금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핵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미국에서 어떤 일관된 입장이 지금 다 흐트러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발언하는 경향들. 그런 속에서 국제 정세들.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열병식에서의 핵무기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고 그것도 다탄두로 미국 대륙 여러 곳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옛날에는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형 그런 무기 체계를 핵무기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열병식에서 의도적인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었다라고 발표는 했죠.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가? 전 정부 때는 무조건 비핵화였어요. 너희들이 비핵화를 하면 핵을 파기한다면 가지고 있는 핵을 파기한다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너희들 지원하고 교류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통일의 길로 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 아무튼 경제적 지원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게 해주고 그런데 늘 지난번에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는 것은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핵을 많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해서 풀 수 있는 길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죠. 원칙적으로는 옳을 수도 있어요. 비핵화하고 평화적으로 서로 통일 문제를 모색해가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국제정치 속에서 국제정서 속에서 북한이 그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 END가 의미가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냉정하게 바라보자.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핵을 고도화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핵을 수출하거나 확산해서도 안 되겠다. 국제정서 속에서 북한의 핵이 더 이상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려면은 비핵화에 있어서의 순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현재 상태에서 좀 동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류협력 그런 속에서 관계 정상화 속에서 하나씩 감축해 가다. 결국은 비핵화의 길로 가고 그걸 통해서 남북한 간의 평화가 더 구축되고 충분한 교류 협력들 속에서 통일이 논의가 되고 통일 국가의 모습을 같이 그리고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END는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부분도 있죠. 동시에 이루어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하나의 토대이고 로드맵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END 자체가 지향점이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그 토대와 통일을 위한 토대와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의 방안 모색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리포트에다가 현재로서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최선의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리포트를 정리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도 동의를 해요. 물론 최선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것이고 구상이고
이러한 END의 논의가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거쳐온 과정은 아직 없었고, 또 END를 발표하기 전에 북한과의 협의나 앞으로의 로드맵이랄지 교류를 통한 어떤 더 구체화된 방법들, 이런 걸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어떤 것들 또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가는 길로서는 방향을 잘 잡은 게 아닌가. 불가피한 선택이든 최선의 선택이든 어느 정권, 어느 정부, 또 우리가 분단 이후의 통일 정책 중에서도 가장 현실을 읽어내고 현실적 바탕 위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가장 잘했어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끼리 국민적 합의들,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의 채널과 그러한 협의체 구성들, 이런 부분이 있어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그냥 정말 구상에 불과할 수도 있는. 자, 이재명 대통령 END 비핵화. 저 비핵화는 END는 그 자체가 비핵화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END 자체가 핵을 끝낸다는 영어의 end의 개념도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해 가야 맞는 거예요. 교류 협력을 하고 관계가 정상화돼야 비핵화의 문제들을 하나씩 우선 동결하고 줄이고 없애고. 그렇지만 비핵화를 따로 놓고 이야기할 때 END에서의 비핵화는 말 그대로 현재 상태, 동결, 감축, 비핵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누가 지금 발표를 했죠? 미국은 저런 입장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죠. 일본은 그런 입장이 있었나요? 없었죠. 한미일은 먼저 비핵화를 천명하고 비핵화의 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핵화를 천명하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되나요? 평화라는 부분에 위협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통일 논의에 대한 갈 길에 대해서 어느 것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이제 두 개의 국가라고 하면 비난과 그러한 행동들 속에서 남북한 관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길을 잃어버린, 이 길을 찾는 길이, 그래서 통일로 가는 문을 여는 방법론의 제시. 두 개의 국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설득해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합의도 굉장히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의 END에 이해시키는 것,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END의 성공의 길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논의해 보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통일로 가는 길에 보이나요? 좋아요. 아무튼 통일로 가는 길에 북한의 비핵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단계기로 통일 전략에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핵 강대국 속에서의 입장을 또 인정받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에 저해가 될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보유국가라고 하는 것이 통일의 걸림돌일까요? 통일이 됐을 때 남한에서는 아까 했던 국민들의 통일이 됐을 때는 인민과 국민들의 어떤 합의와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핵 사용의 억제 또는 핵의 파기, 단축, 비핵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득하는 전 세계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전략이어야 된다. 남북한이 북한과의 협력, 조정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는 길과 통일로 가는 길을 한데 함께 구상해서 로드맵을 짜면 오히려 국제사회를 설득해 가면서 우리는 비핵화로 가는 길을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정상화를 통해서 핵을 가지고 이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설명하며 통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비핵화 논의 그리고 북한이 말하고 있는 핵 보유 국의 지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END 이 부분은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통일에 대한 전략, 통일로 가는 로드맵의 설정에 있어서 좀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소설 같아도 가야 할 길이라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더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걸 만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 현재로서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보는 것. 현실 분단을 이해해 보는 것. 이게 통일시대 리더십 교육의 수업의 목표이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고민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는 교실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